영하 30도의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저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가고 있었어요. 브로커 아저씨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는다고. 그래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조선중앙TV 카메라 앞에 앉아 수백만 인민에게 뉴스를 전하던 사람이었다고. 국가의 목소리라 불리던 여자가 지금 이 끝없는 모래벌판에서 짐승처럼 기어가고 있다니. 이게 정말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김수미라고 합니다. 한때 저는 북한 전역에 울려 퍼지던 목소리였지만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 진짜 목소리를 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01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철호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핵심 계층이었죠. 광복거리의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 외화상점에서 장을 볼 수 있었으며 명절이면 특별 배급이 집 앞까지 배달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거나 공기놀이를 할 시간에 저는 거울 앞에서 발음 훈련을 했어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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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내뱉는 연습을 하루에 2시간씩. 아버지는 제가 6살 때부터 김일성 주석의 교시문을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더듬거리면 처음부터 다시, 틀리면 또 처음부터. 등이 굽으면 자로 등짝을 톡 치셨고 목소리가 작으면 인민이 못 듣는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만 반복하셨죠. 수미야, 너는 이 나라의 목소리가 될 아이다. 어린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무섭도록 진지했던 건 기억합니다. 소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저는 줄곧 학교 행사 때 사회를 맡았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청년동맹 행사에서도 단상에 올랐고 선생님들은 저를 타고난 방송원이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아이였을 뿐이에요. 제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정해진 건 2018년에 평양방송학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17살이었어요. 평양방송학원. 이름만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학교라기보다 훈련소에 가까웠습니다. 오전에는 발성학, 호흡법, 표준 발음법을 배우고 오후에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지도 소식을 원고로 만들어 카메라 앞에서 읽는 실습을 반복했어요. 표정까지 지도받았습니다. 기쁨을 전할 때는 눈을 살짝 크게 뜨고 입꼬리를 이 정도로, 분노를 전할 때는 미간을 좁히되 지나치지 않게, 경멸을 담을 때는 목소리 끝을 이렇게 내려야 한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달까요? 4년 동안 저는 그 과정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자체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2022 연봄 21살이 되던 해에 조선중앙TV 아나운서 공개 선발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후보가 100명이 넘었어요. 최종 심사는 평양방송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심사위원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심사 과제로 김정은 원수님, 신년사 중 한 대목을 낭독해야 했어요. 원고를 펼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떨리면 탈락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떨리면 아버지의 20년이 물거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낭독을 마쳤을 때 심사위원 한 분이 안경을 벗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움이었는지 만족이었는지. 최종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단단하던 아버지가 떨리는 걸 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고 계셨고 그날 저녁 우리 식탁에는 평소에는 절대 올라오지 않는 소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고기를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방송국 생활이 시작되자 저의 하루는 기계처럼 돌아갔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4시 반에 방송국 도착. 5시부터 1시간 동안 발성 연습. 그 뒤 세수를 하고 화장을 받은 다음 7시부터 당일 원고 검토. 원고는 한 글자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쉼표의 위치, 강조할 단어, 숨을 쉬는 타이밍까지 전부 지정되어 나왔어요. 저는 그 원고를 제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고 그대로를 입에서 재생하는 거였습니다. 리허설을 3번 하고 선임 아나운서에게 검수를 받고 그제서야 본방송에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면 그 순간부터 저는 김수미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확성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감격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제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어요. 원고를 읽는 제 입과 머릿속 생각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달까요? 입은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머리로는 지난주에 방송국 식당 배급이 줄어든 걸 떠올리고 있었어요. 입은 적대 세력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외치는데 정작 그 적대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특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외화벌이 상점에 이용권이 생겼어요. 수입 과자, 일본산 화장품, 중국산 옷들. 일반 인민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 뉴스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비판 보도용 자료를 만들기 위해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방송을 시청하는 게 업무의 일부였거든요. 적국의 타락한 모습을 찾아 원고에 반영하라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세계를 뒤흔들 씨앗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방송국에서 저에게 가장 큰 존재는 선배 아나운서 박혜경 언니였습니다. 혜경 언니는 저보다 7살 위로 조선중앙TV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차갑고 과묵한 분이었지만 제가 실수할 때마다 남들 모르게 고쳐주셨고 본방송 전에 긴장하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언니가 제게 가르쳐준 건 방송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수미야, 원고에 없는 표정은 짓지 마라. 어느 날 본방송이 끝난 뒤 혜경 언니가 분장실에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얼굴은 내 것이 아니야. 국가의 것이다. 카메라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네 표정은 늘 검열당하고 있어. 그 말이 조언이었는지 경고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니의 눈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려 있었던 건 기억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그림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비판보도 준비를 위해 자료실에서 남조선 방송 녹화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경제 위기를 다루는 보도를 찾아야 했는데 영상을 넘기다가
우연히 서울 거리를 비추는 화면에서 손이 멈추었어요. 화면 속에는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넓은 거리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여자가 길가의 카페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줄을 서 있지 않았고 아무도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며 아무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추지 못했어요. 적대국의 비참한 현실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보았는데 비참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제가 매일 카메라 앞에서 짓는 행복한 표정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매일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원고를 읽으면서도 정작 제 주변에서 저렇게 편안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때는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엇이었는지.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날 저녁 평양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 너머 어두운 거리를 내려다보았을 때 처음으로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22살이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어린 국가의 목소리였으며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2024년 3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4시에 알람이 울려 눈을 떴어요. 세수를 하고 방송국 출근 준비를 마친 뒤 현관으로 나가는데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검은 구두가 없었어요. 신발장 아래쪽 칸, 항상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이 떠올랐어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아버지가 급히 받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고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당 간부인 아버지가 밤늦게 불려 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 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가셨어? 출장이다. 그 한마디 뿐이었어요. 어디로, 언제까지, 왜?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묻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말로 하지 않는 대화가 늘 있었습니다. 표정으로, 침묵으로, 눈짓으로 주고받는 말들. 그날 아침 어머니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방송국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카메라 앞에 앉으면 사적인 감정 따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뉴스를 읽었고 평소처럼 리허설을 했고 평소처럼 웃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부터 방송국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비껴갔어요. 전에는 수미 동무, 오늘 방송 잘 봤소? 라며 먼저 인사하던 편집부 기자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분장실에서 저와 나란히 앉아 화장을 받던 후배 아나운서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자리를 피했습니다. 편집실 문을 열면 대화가 뚝 끊겼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달까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했습니다. 투명인간은 존재를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존재를 알면서도 모두가 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 이런 현상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정치적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겪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본방송을 마치고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조연출이 분장실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수미 동무 3층 회의실로 오시오. 3층 회의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그 방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방송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불려가면 가는 겁니다. 선택권 같은 건 없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무표정한 얼굴. 한 명은 40대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더 젊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펜도, 물컵도. 그 텅 빈 책상이 오히려 공포스러웠어요. 앉으시오. 나이 든 쪽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호 동무가 최근 집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소? 아버지는 집에 손님을 잘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물건이 있었소? 중국산이라든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 없었습니다. 김철호 동무가 해외 정보를 언급한 적이 있소? 남조선이나 미국, 일본에 대해 사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아버지는 집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하나에 최대한 짧게,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지만 설령 알았다 해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모르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신문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같은 질문이 표현만 바뀌어 반복되었고 가끔씩 전혀 다른 질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소? 방송학원 시절에 특이한 교우 관계가 있었소? 이건 신문 기술이에요. 상대를 혼란시키고 허점을 찾아내려는 것이죠. 신문이 끝나고 가도 좋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5분인지 10분인지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어머니에게도 이미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뒤로 조금씩 정황이 들려왔어요. 직접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누가 귀띔해주는 게 아니라 주변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짜 맞추는 거예요. 퍼즐 조각처럼. 아버지가 선전선동부 내부에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버지의 오랜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 방송국 복도에서 저를 스치며 조심하시오 라고 한마디 흘리고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반당 반혁명 행위. 그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혐의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유죄입니다. 재판 같은 건 절차일 뿐이에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변호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지워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사라진 것이죠. 2024년 여름, 어머니가 평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추방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지방 배치라고 했습니다. 함경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라는 통보였어요.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교원이라는 직위도, 광복거리 아파트도, 배급카드도 모두 잃었습니다. 떠나시던 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품이 너무 마른 것이 느껴졌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머니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어요. 건강해라 라는 말만 남기시고 평양역으로 향하는 채 오르셨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는 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한 건 저는 방송국에서 잘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이라면 정치범의 가족은 모든 공직에서 즉시 해임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출근을 했고, 여전히 카메라 앞에 앉았으며, 여전히 뉴스를 읽었어요. 처음에는 혹시 아버지의 혐의가 가벼운 건가, 곧 풀려나시는 건가 하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를 남겨둔 건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어요. 그걸 깨달은 건 혜경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송이 끝난 뒤 언니가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눈짓했어요. 방송국 옥상은 흡연 구역이었는데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7월에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대동강이 어둠 속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미야, 조심해라. 네 주변에 귀가 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어요. 보이부가 누군가에게 저를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걸 저에게 알려준다는 건 그 감시자가 바로 언니 자신이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보이부가 혜경 언니에게 제 동태를 보고하라고 시킨 것이죠. 언니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거부하면 언니 자신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런데도 언니는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발각되면 언니도 끝장이었으니까. 언니, 아무 말 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너는 아무것도 안 들었다. 언니가 담배를 끄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옥상에 혼자 남아서 대동강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차가웠는데 추운 건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매일은 연극이 되었어요.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지면 저는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넣어 체제를 찬양했고 원고에 적힌 대로 감정을 설계해서 내보냈어요.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성과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입에서는 그런 말이 흘러나왔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치범수용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이름. 아버지가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살아는 계실까? 그런 생각이 원고 글자 사이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공허함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 방금 전까지 자신 있게 말하던 얼굴, 그 얼굴이 진짜 저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 김수미와 카메라 뒤에 김수미 사이에 갈라진 틈이 매일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매일 밤 그 바람에 떨면서 잠을 청했어요. 그러다 2024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0월이었어요. 비판 보도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실에서 남조선 뉴스를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찾고 있던 건 남조선의 정치 혼란을 보여주는 뉴스였어요. 그런데 영상을 넘기다가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걸렸습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탈북자의 남한 정착기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에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서울의 작은 식당에 앉아서 카메라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중국에서 숨어 살던 이야기,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흰 쌀밥을 먹었던 이야기. 그 여자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검열도 없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저를 가장 멈추게 한 건 그 여자의 표정이었어요. 힘들었던 기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감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자기 말인 사람의 얼굴. 저는 매일 수백만 명에게 말을 하지만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검은 화면이 되었는데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생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험했고,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구체적인 무엇이었습니다. 나도 저기로 갈 수 있을까?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힌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료실 천장, 구석에 달린 감시 카메라가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황급히 영상 파일을 닫았습니다. 마치 그 카메라가 제 생각까지 읽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떠오른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모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고 그날부터 매일 밤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저에게 평양은 세상의 전부였어요. 불편하고 억눌린 곳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으니까 떠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지고 어머니가 쫓겨나고 동료들이 눈을 피하고 보이부가 제 그림자를 밟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2024년의 그 가을밤, 평양 아파트의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 구두 자리, 어머니의 빈 부엌, 아무도 앉지 않는 식탁. 저는 그 정막 속에서 처음으로 결심 비슷한 것을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방법도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국가의 확성기로 살다가는 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지워지거나 아니면 영혼이 먼저 죽어버릴 거라는 것.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없었어요. 이 도시의 밤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합니다. 고요하다 못해 숨이 막힐 정도로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아직은 막막하기만 했지만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나도 저기로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힌 뒤로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안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방송국에 출근하고 원고를 읽고 카메라 앞에서 웃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아래에서 저는 조용히 다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였어요. 저는 방송국 자료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은 비판 보도용 해외 영상과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남조선, 미국, 일본, 중국, 적국들의 뉴스와 다큐멘터리가 분류되어 있었고 아나운서와 기자들은 업무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열람 기록은 컴퓨터에 남았어요. 언제, 누가, 어떤 파일을 열었는지 전부 기록됩니다. 보이부가 원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만 보고 머리에만 저장했어요. 비판보도 준비라는 명목으로 자료를 열람하면서 저는 원래 업무와 무관한 정보들을 조각조각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지도가 나오는 영상에서 국경 지역의 지형을 눈에 담았고 탈북 관련 남조선 뉴스에서 탈북 루트에 대한 단서를 캐냈어요.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도시 이름들,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가는 경로에 대한 간접적 언급들. 한 번은 남조선 다큐멘터리에서 내몽골이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몽골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
사막지대라는 정보를 얻었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막이라면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검문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파편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탈북을 실행하려면 구체적인 경로, 안내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브로커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평양에서 탈북 브로커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도시는 북한에서 가장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이에요. 주민등록부터 이동까지 모든 게 감시당하고 외부 정보는 차단되어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미 보위부의 감시 대상인 사람이 수상한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어요. 실마리를 찾은 건 뜻밖의 곳에서였습니다. 방송국에는 기술 스태프들이 있어요. 카메라, 조명,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아나운서나 기자들과 달리 이들은 당 성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요. 28살쯤 된 음향 기술자였는데 소위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부류였어요. 어릴 때부터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을 사고 팔며 자란 세대. 이들은 체제에 대한 환상이 없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과의 비공식 연결 통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그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갑자기 다가가면 의심을 살 테니 업무적인 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녹음 장비에 대해 묻고 음향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가끔 간식을 나누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안면이 쌓였고 어느 날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 쪽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청년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방송국 지하 창고에서 저에게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중국산 휴대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손전화기라고 불러요. 중국 이동통신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밀수품으로 국경 지역에서는 비밀리에 유통되지만 평양에서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즉각 처형입니다. 비밀리에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혐의가 씌워지거든요. 저는 그 전화기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제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청년이 전화기와 함께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11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 연변 쪽 번호라고 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길을 아는 사람한테 연결돼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쪽지를 외운 뒤 바로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첫 통화를 한 건 2024년 12월에 어느 밤이었습니다. 평양의 겨울밤은 전기가 자주 끊겨서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길 때가 있어요. 저는 정전이 된 밤을 골랐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아파트 욕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가 나게 한 뒤 전화기를 켰어요. 중국 신호가 잡히기까지 2분이 걸렸는데 그 2분이 이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세 번째 신호에서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조선말이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연변 사투리.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말했어요. 저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전화하는 거요? 평양입니다. 또 침묵. 그리고 남자가 다시 물었어요. 직업이 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라든가 농장원이라든가.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제 신분이 드러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까지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한 박자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텔레비전 아나운서는 못 빼요.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중국에서 잡힙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데를 알아보시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라니, 다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 번호 하나가 제가 가진 유일한 줄이었는데 저는 간청했어요. 목소리를 더 낮추어 거의 속삭이다시피 말했습니다.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잡혀갔고 저도 언제 끌려갈지 모릅니다. 제발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 가지 길이 있긴 한데 보통 루트가 아니오. 그가 설명한 건 몽골 루트였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넘어가는 동남아 루트를 이용해요. 하지만 그 길은 중국 남부를 종단해야 해서 거리가 멀고 곳곳에 건문이 있으며 무엇보다 기차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해서 얼굴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이 루트에 감시망을 집중하고 있기도 했고요. 몽골 루트는 달랐어요. 중국 동북부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내몽골까지 간 다음 고비 사막을 도보로 횡단해서 몽골 국경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건문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겨울 사막을 걸어서 건너야 한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어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사막에서 이틀을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막에는 사람이 없소. 건문도 없고 공안도 없소. 얼굴이 알려진 사람한테는 이 길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브로커비는 중국 돈으로 3만 위안이었어요. 당시 환율로 북한 돈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외화와 어머니가 추방되기 전에 남겨주신 비상금을 합쳐도 간신히 맞출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의 절반은 출발 전에, 나머지 절반은 몽골에 도착한 뒤에 치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출발은 2월 초로 잡으시오. 두만강 얼음이 아직 남아있을 때 건너야 하오. 3월이 되면 얼음이 풀려서 못 건넙니다. 2월 초, 2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만 어둠 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저는 이미 범죄자가 된 거였어요. 적발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밀수통신 장비 소지, 외국인과의 비법 연락, 탈북 기도, 어느 하나만으로도 처형감이에요. 다음 단계는 해산으로 갈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는 평양 바깥의 모범 단위를 취재하러 아나운서가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 봄 파종기나 가을 수확기에는 협동농장 취재가 잡히곤 했어요. 저는 2025년 1월 초 편성회의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양강도 해산 인근의 모범 협동농장 취재를 자원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양강도는 평양에서 가장 먼 지방 중 하나이고 해산은 중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입니다. 아나운서가 그런 오지 취재를 자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편성부장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필 양강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원수님께서 양강도 농업 발전에 대해 현지 지도를 하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전하면 방송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몇 주 전에 관련 보도가 있었고 저는 그걸 근거로 삼은 거였습니다. 원수님의 현지 지도, 성과를 취재하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어요. 편성부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취재 일정은 이 월 초로 잡혔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날 밤, 저는 방송국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진짜로 되어버렸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제 뒤로 물러날 구실이 없어졌거든요. 2025년 2월 2일. 출장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평양 아파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알면서도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의 눈이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다만 여행 가방을 쌀 때만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출장 가방에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사진은 제가 소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고 웃고 계신 사진. 그 사진을 옷 사이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정치범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다. 적발되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니까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밤이 내려다 보였어요.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멀리 주체 사상탑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의 목소리가 되었던 여자가 내일이면 이 도시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하는 건가?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제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방에서 보낸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발음 훈련을 시키던 거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시던 안방, 합격 통보를 받고 아버지가 안아주시던 현관. 이 모든 기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기억들을 떠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눈이 부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이 월 3일 아침, 방송국에 출근해서 출장 전 마지막 업무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출장팀과 함께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해산으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짐을 챙기고 있는데 혜경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미야, 출장 간다며? 네, 언니. 양강도 협동농장 취재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평소처럼 웃었고 평소처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혜경 언니도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려 했습니다. 평소에 출장 갈 때 늘 하던 인사. 그런데 입을 열기 전에 언니가 먼저 움직였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저는 멈칫했어요. 혜경 언니는 원래 신체 접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악수조차 잘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말했어요. 건강해라. 단 3글자. 하지만 그 3글자 속에 담긴 것들이 저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건강해라. 언니는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출장 인사는 늘 잘 다녀와였지 건강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돌아올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돌아오지 못할 사람에게 하는 작별 인사입니다. 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전부. 저를 감시하라는 보위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언니였으니까 제가 자료실에서 무엇을 열람했는지, 어떤 영상 앞에서 오래 멈추었는지, 양강도 출장을 자원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니는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보위부에 보고하지 않은 거예요. 발각되면 언니 자신이 공범이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함, 걱정, 그리고 어쩌면 부러움 같은 것. 언니는 저를 놓아줄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놓아줄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니에게는 평양에 가족이 있었고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미안합니다도, 안녕히 계세요 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이 순간을 담기에는 너무 가벼웠으니까요. 저는 그냥 언니의 손을 살짝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등을 보이고 복도를 걸어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 바라보았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느린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취재팀과 함께 평양역에서 해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평양역을 빠져나갈 때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색빛 건물들, 넓은 도로, 김일성 광장의 거대한 초상화. 이 모든 것이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평양아, 안녕. 그 인사를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건 너무 위험했고 그보다 앞서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기차가 속도를 올리자 평양이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차창, 밖은 논밭과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카메라맨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수미 동무, 양강도는 춥다던데 옷 넉넉히 가져왔소?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틀 뒤에 저 없이 평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나라 전체가 저를 찾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건 이틀 뒤의 일이었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아직 조선중앙TV 아나운서 김수미로서 마지막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고 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해산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2025년 2월 4일 낮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평양의 겨울도 춥지만 양강도의 추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숨을 쉬면 코 안이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내쉬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역 앞 온도계가 영하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저를 포함해 넷이었어요. 카메라맨, 기자, 수행원, 그리고 저. 해산시 인민위원회에서 나온 안내원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고 군용, 지프차에 올라 모범 협동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안내원이 농장의 성과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들판, 군데군데 눈이 쌓인 야산, 그리고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강줄기. 두만강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저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어요. 협동농장 취재는 오후 내내 이어졌습니다. 겨울 온실에서 자라는 채소를 촬영하고 농장 관리위원장의 인터뷰를 녹화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양강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 농장원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이 나라에서 하는 마지막 방송이구나. 이 목소리로 이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카메라맨이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재촬영을 요청했을 때 저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리허설이었어요. 저녁에 취재팀은 해산 초대소에 들었습니다. 초대소는 간부급 인사들이 묵는 숙소로 일반 여관보다는 나았지만 평양 기준으로는 허름한 편이었어요. 방은 각자 따로 배정받았고 저녁 식사로 감자밥과 된장국이 나왔습니다. 카메라맨과 기자가 소주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내일 촬영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소주를 사양하고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미 동무, 괜찮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차를 오래 탔더니 좀 피곤하네요. 일찍 자면 괜찮을 거예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10시였어요. 새벽 3시까지 5시간. 잠을 자야 했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초대소의 천장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형광등에서 미세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브로커가 알려준 경로를 다시 한번 되짚었어요. 초대소 뒤편 담장을 넘는다. 오른쪽으로 꺾어 산비탈을 따라 내려간다. 3km 정도 걸으면 강변에 닿는다. 강변에 큰 바위가 둘 있는 지점, 그곳이 도강 지점이다. 바위 사이로 내려가면 강이 가장 좁은 곳이다. 건너편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0번은 되풀이한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경로가 머릿속에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11시, 12시, 1시.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2시가 되자 저는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내복 위에 스웨터, 그 위에 점퍼, 그리고 가장 두꺼운 외투. 발에는 양말을 2겹, 신고 부츠를 신었어요. 가방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니까요. 외투 안쪽 주머니에 돈과 어머니 사진, 그리고 손전화기만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24해를 살아온 삶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주머니 하나에 들어가는 분량이라니. 새벽 3시. 알람은 맞춰두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알람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방문을 열기 전에 복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취재팀 동료들은 소주를 마시고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초대소 정문에는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반대쪽 부엌 옆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 밖에는 담장이 있었고 담장 높이는 대략 2m 정도였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는지 평소라면 절대 못 넘었을 그 담장을 한 번에 넘었습니다. 발이 눈밭에 착지하는 순간 마른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저는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손전화기를 꺼내 브로커에게 2글자를 보냈습니다. 출발.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어요. 영하 20도가 넘는 한밤의 해산은 정막 그 자체였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눈 덮인 길 위에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제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었지만 뺨이 얼얼했고 손가락 끝이 장갑 안에서도 저릿저릿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 산비탈을 따라 내려갔어요. 눈이 쌓인 비탈길은 미끄러웠고 2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지면 소리가 나니까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어요. 3km. 평소라면 30분이면 걸을 거리였지만 눈길의 어둠 속에 경사진 비탈을 내려가느라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걷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새벽 4시 무렵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의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얼어붙은 강 표면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쪽 강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건너편 중국 땅은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어요. 브로커가 말한 큰 바위 2개를 찾았습니다. 강변 바로 위, 언덕 사이에 나란히 서 있는 바위. 그 사이로 내려가니 강으로 이어지는 비탈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강변에 서서 얼어붙은 두만강을 바라보았어요. 강폭은 대략 100m 정도. 표면은 단단해 보였지만 이 월초면 이미 얼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브로커가 경고했었습니다. 3월이면 풀린다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 발을 얼음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츠 밑에서 얼음의 단단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체중을 실어보았어요. 갈라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2발을 모두 얼음 위에 올렸어요. 괜찮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두 걸음. 얼음은 버텨주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부츠를 질질 끄는 식으로 걸었어요. 왼쪽 상류 방향으로 멀리, 아주 멀리 국경 경비대 초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노란 점이었어요. 거리는 대략 500m에서 700m 정도. 불빛이 깜빡이지 않는 걸 보면 탐조등은 아니었고 초소 내부의 조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밖을 내다보고 있을 수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걸었습니다. 강 위의 공기는 강변보다 더 차가웠어요. 바람이 강을 따라 불어오는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으니 사방에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걸었어요. 20m, 30m. 얼음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40m, 50m. 강이 절반 정도 왔을 때였어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낮고 길게 울리는 소리. 발밑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발을 들면 그 충격으로 얼음이 깨질 것 같았고 그대로 서 있으면 체중 때문에 깨질 것 같았습니다. 끼. 또 한 번. 더 짧고 날카로운 소리. 어둠 속에서 발밑을 내려다보니 달빛 아래 얼음 표면에 가느다란 선이 보였어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의 얼음은 가장자리보다 얇다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어요. 수면 아래 물이 흐르는 곳일수록 얼음이 약하다고 어릴 때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체중을 최대한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야 했어요. 배를 얼음에 붙이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는 자세가 되자 얼음에서 갈라지는 소리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대신 얼음의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투를 겹겹이 입었는데도 배와 가슴, 허벅지까지 얼음의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이가 맞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멈추면 천이 떨어져서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팔꿈치로 얼음을 짚고 무릎으로 밀고 한 뼘씩 한 뼘씩 전진했어요. 얼음 표면에 쓸리는 옷자락 소리가 어둠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숨소리도 통제해야 했어요. 거친 호흡이 새어나가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라 누군가의 눈에 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입을 막고 코로만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경비대 초소의 불빛이 시야 왼쪽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혹시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지는 않은지, 망원경으로 강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월초의 새벽 4시, 영하 20도의 한밤중이라 경비도 느슨할 거라고 브로커가 말했었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만에 하나가 저를 끊임없이 짓눌렀어요. 60m, 70m. 얼음 위를 기어가는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전혀 다르게 흘렀습니다. 1분이 10분 같았고 10분이 1시간 같았어요. 팔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장갑이 얼음에 쓸려 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저렸어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추위가 아니라 소리였어요. 기어갈 때마다 얼음 아래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 물이 흐르는 소리, 얼음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 가끔씩 둔탁하게 울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얼음이 지금 깨지려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80m, 90m. 건너편 강변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어둠 속의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땅. 저 나무들 넘어가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솟았습니다. 마지막 10m를 기어갔어요. 얼음의 두께가 다시 두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자리로 갈수록 얼음이 단단해졌어요. 강변의 경사면이 나타났고 저는 기어서 얼음 위를 벗어나 눈 덮인 흙 위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변에 오래 머물면 안 됐어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강변의 나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요. 낮은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무 뒤에서 작은 체구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장브로커가 보낸 안내원이었습니다. 조선족 여성이라고 들었어요. 안내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두꺼운 털모자와 검은 마스크. 그걸 제 머리와 얼굴에 씌워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 TV에서 봤어요. 이 얼굴로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그 한마디가 저를 정신 번쩍 들게 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면 안전할 거라고, 중국에 닿으면 최소한 숨은 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전역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중국 동북부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고 그들 중 상당수가 조선중앙TV를 시청합니다. 누군가가 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탈북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강을 건너고 나서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안내원을 따라 강변에서 20분쯤 걸었어요. 장백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논밭 사이에 낮은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마을 전체가 잠들어 있었어요. 안내원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허름한 단층 벽돌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온돌의 따스함이 몸을 감쌌습니다. 두만강 위에서 얼어붙었던 몸이 녹기 시작하자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동상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붉게 부어 있었고 귓불이 감각이 없었어요. 안내원이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물이 턱을 따라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원이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하얀 쌀밥에 볶은 돼지고기, 절인 오이, 매운 두부 요리. 중국 음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멈추었습니다. 쌀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도 쌀밥을 먹긴 했지만 이런 밥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안내원이 텔레비전을 켜주었습니다. 중국 아침 방송이 나왔어요. 화면 속에서 진행자가 웃으며 일기예보를 전하고 있었고 광고에서는 자동차, 화장품, 음식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색채가 넘쳐나는 화면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국경 하나 넘었을 뿐인데, 강 하나만 건넜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조선중앙TV에서 매일 적국에 타락한 자본주의 라고 비판하던 세상이 화면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24년 동안 읽어온 원고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손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장브로커였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열차 타고 영일까지 갈 거요. 안내원 말 잘 듣고 오늘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오. 전화는 30초 만에 끊겼습니다. 브로커와의 통화는 항상 이렇게 짧았어요. 길면 추적당할 위험이 커지니까요. 저는 안내원의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근 채 안내원은 낮에 외출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제게 새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국 농촌 여성들이 입는 짙은 남색 패딩 점퍼와 검은 바지. 제가 입고 온 북한 옷은 봉투에 넣어 치워졌어요. 그 옷을 벗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껍데기를 벗는 것 같았달까요? 아나운서 김수미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 느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영일로 떠나야 했고 거기서부터 내몽골까지 기차로 2000km를 이동해야 했어요.
그 긴 여정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지금쯤 해산에서 벌어지고 있을 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초대소에서 제가 사라진 걸 알게 될 거예요. 카메라맨이 제 방문을 두드릴 것이고 대답이 없으면 문을 열어볼 것이고 빈 방과 이불만 남아있는 걸 보게 되겠죠. 취재팀은 당황해서 초대소 주변을 뒤질 것이고 찾지 못하면 해산시 보안서에 신고할 겁니다. 보안서에서 보위부로 보고가 올라가고 보위부가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조선중앙 TV 현직 아나운서 김수미 실종. 그 보고서가 평양에 도착하면 보위부 전체에 비상이 걸리겠죠. 전 국민이 얼굴을 아는 아나운서가 사라졌다. 그것도 중국 접경 도시인 해산에서. 보위부는 즉각 탈북을 의심할 것이고 중국 공안에 긴급 협조 요청을 넣을 거예요. 제 사진이 국경 지역 일대에 뿌려지겠죠. 해산, 장백, 영일, 도문, 훈춘, 북중 접경의 모든 도시에 제 얼굴이 돌아다닐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초대소에서 제 실종이 발각되면 그때부터 추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했어요. 안내원의 집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두만강과 추격의 시간 사이에 서 있다는 걸. 강은 이미 건넜지만 진짜 도망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땅에서 맞는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평양의 바람과 똑같이 차가웠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양의 바람은 저를 가두고 있었지만 이 바람은 저를 어딘가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영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2000km 너머의 사막까지 저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새벽 안내원과 함께 장백을 떠나 영길로 향했습니다. 영일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안내원이 아는 사람의 승합차를 빌렸는데 저는 뒷좌석에 엎드려 누운 차에 이동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혹시 검문에 걸릴까봐 몸이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영일 시내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가 멈추었어요. 안내원이 저를 데리고 3층의 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장브로커.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소. 완전히 바꿔야 해. 그날 오후 제 외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브로커가 데려온 여자가 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가 귀 밑까지 잘려나갔어요.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검은색 염색약을 발랐어요. 원래도 검은 머리였지만 더 짙고 칙칙한 검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중국 농촌 여성들이 흔히 쓰는 염색 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갈색 패딩 점퍼에 검은 면바지, 낡은 운동화. 평양에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서던 아나운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브로커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중국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위조 신분증. 사진은 방금 찍은 제 얼굴이 붙어 있었고 이름은 중국식 조선족 이름이었습니다. 민족란에는 조선족이라 적혀 있었고 주소는 연변 어딘가의 마을로 되어 있었어요.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문에서 구별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기차에서 절대 말하지 마시오. 입 열면 북조선 말투가 나오. 조선족 말투하고 달라서 바로 들통나오. 누가 말 걸면 졸고 있는 척하시오. 아프다고 해도 좋소. 어쨌든 입을 열지 마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 동북부에는 탈북자를 색출하는 공안과 밀고자들이 곳곳에 있었고, 탈북자가 적발되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송환되면 정치범수용 소행이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수용소도 아니라 공개 처형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출신의 탈북자. 본보기로 삼기에 이보다 좋은 사례가 없을 테니까요. 2월 7일 아침 영일역에서 기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내몽골 자치구의 얼레나우터. 2000km가 넘는 거리를 약 이틀에 걸쳐 이동하는 여정이었어요. 브로커와 나란히 앉았지만 기차 안에서는 서로 남인 척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옆자리에 모르는 사람일 뿐이었고, 저는 연변의 조선족 여자일 뿐이었어요. 기차가 영길역을 출발하는 순간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건 20분이었어요. 무섭지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는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쉼없이 긴장해야 했어요. 좌석은 경좌, 가장 저렴한 딱딱한 좌석이었고, 칸 안에는 승객들이 빼곡했습니다. 농민, 장사꾼, 학생, 군인,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귀는 온 신경을 곤두쓰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찾아왔어요. 검표원이 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표, 보여주세요. 중국어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표를 내밀었습니다. 검표원이 표를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표를 보았어요. 이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검표원이 표에 펀치를 찍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쉬는 숨이 떨리지 않도록 입술을 꽉 다물어야 했어요. 기차는 장춘을 지나고 선양을 지나고 끝없는 평원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어갔어요. 동북부의 숲과 논밭이 점점 건조한 초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으로 갈수록 나무가 줄어들고 땅이 황갈색으로 변했어요. 내몽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기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주변 승객들은 하나둘 잠이 들었고, 칸 안이 코 고는 소리와 기차 바퀴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가끔 지나가는 마을의 불빛이 유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오후, 두 번째 위기가 왔어요. 기차가 어느 역에 정차했을 때 공안 2명이 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녹색 제복의 모자를 쓴 중국 경찰,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칸 앞쪽에서부터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주머니 안에서 위조 신분증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뛰었어요. 공안이 제 앞줄에 도달했습니다. 앞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공안이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안의 눈이 제 얼굴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혹시 알아본 걸까? 혹시 수배 사진을 본 걸까? 혹시 이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눈치챈 걸까?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지만 풀 수가 없었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로 갔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거였어요. 나중에 손바닥을 펴보니 손톱 자국이 4개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피가 살짝 맺힌 자국도 있었어요. 그때서야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월 9일 새벽, 기차가 얼레나우터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영일의 추위는 습하고 무거운 추위였는데
이곳의 추위는 건조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에 모래 알갱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막이 가까웠어요. 브로커가 역 앞에서 저를 데리고 시내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브로커가 큰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사막 횡단에 필요한 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GPS 단말기, 물통 4개, 건빵과 초콜릿바, 소형 방한 텐트, 침낭 2개, 손난로, 그리고 나침반. 브로커가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여기서 몽골 국경까지 약 50km요. 도보로 이틀 걸리오. 낮에는 걸을 만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오. 텐트 없이는 못 버티오. 50km, 걸어서 이틀, 영하 30도. 숫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저는 평생을 평양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먼 거리를 걸어본 게 방송국에서 집까지 4km 정도였어요. 등산도 해본 적 없고 야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월의 고비 사막을 이틀간 걸어서 횡단한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길이 왜 보이부의 허를 찌르는지 아시오? 브로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이부하고 중국 공안은 동남아 루트의 감시를 집중하고 있소. 중국 남부로 내려가서 라오스, 태국으로 빠지는 길. 탈북자 열의 9은 그 길로 가니까. 근데 고비 사막으로 간다? 생각을 못해요. 사막에는 사람이 없으니 감시망도 없소. 대신 브로커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친 바람에 모래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신 자연이 저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추위는 못 속이요. 2월 9일 밤 얼레나우터 시내를 벗어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진 뒤에 출발한 건 사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뒤로 멀어지자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막의 밤하늘은 별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바람이 살갗을 도려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첫째 날, 밤은 걸을 만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몸을 지탱해 주었고 브로커가 앞에서 GPS를 보며 방향을 잡았어요. 저는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은 자갈과 모래가 섞인 딱딱한 땅이었어요. 가끔 바위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어둠 속에서 브로커의 등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서로 말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고 숨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영하 25도, 영하 28도. 걸을수록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브로커가 가끔 멈춰서서 손난로를 제 손에 쥐어주었지만 따뜻함은 순식간에 빨려 나갔습니다. 첫째 날 해가 뜬 뒤 몇 시간을 더 걷고 브로커가 바위 그늘에서 쉬자고 했어요. 텐트를 치고 안에 들어가 침낭에 몸을 넣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지만 추위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텐트 안에서 울렸습니다. 브로커가 건빵과 물을 주었지만 물이 반쯤 얼어 있었어요. 건빵을 씹는데 턱이 아팠습니다. 추위에 근육이 굳어 있었거든요. 낮에 서너 시간 쉬고 다시 걸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기온이 영하 15도 정도여서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다시 덮쳐왔습니다. 둘째 날 밤이 진짜 고비였어요. 해가 지자마자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낮에는 잠잠하던 바람이 밤이 되자 돌변한 거였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텐트 쳐야 하오.
두 사람이 바람 속에서 텐트를 펼쳤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텐트가 손에서 뜯겨 나갈 뻔했어요. 겨우겨우 말뚝을 받고 텐트를 고정했지만 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도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바람이 텐트 틈새로 파고들어왔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낭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등에서부터 한기가 올라와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퍼졌어요. 이대로 잠이 들면 영영 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잦아든 새벽, 브로커가 텐트를 걷고 다시 출발하자고 했어요. 저는 침낭에서 나오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팔로 짚고 일어나려 해도 팔이 꺾이듯 무너졌습니다. 전날까지는 아드레날린과 의지로 버텼는데 체력이 바닥난 거였어요. 저는 텐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두 발로 일어섰지만 세 걸음을 걷자마자 무릎이 꺾이면서 자갈바 위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두만강을 건너고 기차를 이틀이나 타고 사막 한가운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겠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몸이 진심이었습니다. 근육이, 뼈가, 세포 하나하나가 더는 안 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어요. 거칠고 주름진 얼굴, 사막의 바람과 추위에 시달린 얼굴. 그가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얼어 죽소. 오늘 안에 국경을 넘지 못하면 끝이오. 식량도 물도 오늘까지밖에 없소.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시던 날 마르고 지친 얼굴로 건강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던 어머니. 함경남도 어딘가의 시골 마을에서 혼자 겨울을 나고 계실 어머니. 저는 지금 자유를 향해 가고 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저 안에 갇혀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서 남한에 도착해야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서기는 섰어요.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시오. 오늘 안에 끝내야 하오.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이었지만 걸었어요. 발을 끌다시피 하면서 가끔 비틀거리면서 브로커의 팔에 기대면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새벽은 하늘 끝에서부터 연분홍빛이 번져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거예요. 해가 뜨고 두세 시간을 걸었을 때 브로커가 멈추어 서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지랑이 같은 허공 너머 수평선 위에 가느다란 선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눈이 피로해서 환각을 보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가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철조망이었어요. 몽골 국경 철조망.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다. 저 너머가 몽골이다. 몽골만 넘으면 중국 공안도 보위부도 저를 잡을 수 없다. 다리가 저절로 빨라졌어요. 통증도 추위도 잊은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철조망까지 약 200m 거리에 이르렀을 때 브로커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 끌며 자세를 낮추었어요. 멈추시오. 순찰이오. 철조망 너머 몽골 쪽에서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국경 순찰대였어요. 지프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철조망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브로커는 자갈밭에 납작 엎드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지프차가 멈추었어요. 병사 2명이 내렸습니다. 쌍안경을 들고 이쪽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굴을 땅에 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프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브로커가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서면서 GPS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300m 가면 구멍이 있어. 미리 파놓은 거요. 거기로 가야 하오. 두 사람이 자세를 낮춘 채 빠르게 이동했어요. 300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마침내 브로커가 가리킨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 아래 땅이 파인 곳이 있었어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엎드려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건지 다른 탈북자를 위해 파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구멍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대 지프차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뛰어. 저는 뛰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전력 질주를 했어요. 평양에서 체육 시간에도 이렇게 뛴 적 없었습니다. 팔다리가 부서질 것 같았고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철조망 앞에 도달해서 그대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구멍으로 머리를 밀어넣고 팔꿈치로 땅을 짚으며 기어갔어요. 철조망의 날카로운 끝이 등을 긁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어요. 몸을 비틀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엉덩이, 다리, 발끝, 온몸이 구멍을 통과한 순간 저는 몽골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뒤를 돌아보니 브로커가 철조망 저편에 서 있었어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의 일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중국 쪽에서 저를 국경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 너머는 제 몫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철조망 너머로 말했어요. 남쪽으로 가시오. 순찰대한테 잡히면 한국 대사관에 간다고 하시오. 몽골은 탈북자를 중국으로 안 돌려보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브로커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서서 사막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서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지만 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뒤돌아설 겨를도 없이 지프차 엔진 소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몽골 순찰대였습니다. 지프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제 앞에 멈추었고 군복 차림의 병사 3명이 총을 들고 내렸어요. 몽골어로 뭐라고 소리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아는 단어를 총동원해서 말했어요. 코리안, 사우스 코리아, 엠버시, 한국 대사관.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정이를 꺼내 뭐라고 통신했어요. 저는 손을 올린 채 서 있었고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병사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총을 내리고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지프차를 가리켰습니다. 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지프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적어도 중국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중간에 군부대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와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다고. 며칠 뒤 차가 울란바토르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추었습니다. 회색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어요. 안에 들어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제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그 순간 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두만강 위에서 삼킨 공포, 기차 안에서 이틀 동안 참았던 긴장, 사막에서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섰던 순간, 철조망을 기어서 통과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평양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아버지가 사라진 날에도,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에도 울지 못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이 문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울음 사이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진짜 이름을 말하는 거였어요. 위조 신분증의 이름이 아니라, 브로커가 지어준 가명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김수미입니다. 그게 제가 자유의 땅에서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보낸 첫 며칠은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가 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얀 쌀밥에 미역국, 김치.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냐고 물어봐주는 사람, 이불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 편하게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 평양에서는 모든 친절의 대가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신원 확인 면담이라고 했어요. 이름,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직업. 기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였습니다. 면담관 2사람이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한 명이 볼펜을 멈추었고 다른 한 명이 되물었습니다. 조선중앙 TV요? 실례지만 성함을 본명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본명을요. 이 사연에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제 본명을 듣는 순간 면담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한 명이 급히 자리를 떠났고 10분 뒤 대사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전화 통화 소리가 복돼서 들렸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국정원 본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VIP급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었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매일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스스로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원고를 읽는 확성기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조선중앙 TV 아나운서라는 직함이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였던 제가 밖에서는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증인이었다는 걸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에 입국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공항 건물의 유리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전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조선중앙 TV 자료실에서 보았던 그 영상 속 세상이 이제 제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 입국 직후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 정착 교육 시설이에요. 3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한국의 법률, 경제 구조, 교통 이용법, 은행 업무, 취업 준비까지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탈북 여정 자체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는 건 몸의 싸움이었어요. 힘들지만 명확했습니다. 걷거나 죽거나. 하지만 하나원에서 시작된 건 마음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의 싸움. 북에서 저는 김수미가 아니라 국가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에게 뉴스를 전하는 사람.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사람. 방송국에서, 거리에서, 상점에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시선을 보냈어요. 그 존경이 저라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직함에 향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길을 걸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이름을 말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조선중앙TV 아나운서를 왜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이력서 쓰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강사가 빈 양식을 나눠주면서 경력란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빈칸 앞에서 멈추어 있었어요. 경력, 조선중앙TV 아나운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 경력이 남한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나운서 자격증도, 학력 인증도, 어떤 공식적 증명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쌓은 모든 것이 이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마치 제 과거 24년이 통째로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빈칸을 비워둔 채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건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 혼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보이부에 눈도 없는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유가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24년 동안 감시당하며 산 사람은 자유로워진 뒤에도 보이지 않는 눈을 느끼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서울 생활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처음 서울 지하철을 탄 날이 기억나요. 2호선이었는데 칸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손 안에 조그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작은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유로운데 외로운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간 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양쪽 벽면이 전부 음식과 음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삼각김밥만 해도 10가지가 넘었고 음료수는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점의 물건 종류가 서너 가지면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진열대 앞에서 10분 넘게 서 있다가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저는 24년 동안 선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뭘 말할지 전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접한 날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원에서 인터넷 사용법을 배운 뒤 원룸에서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조선중앙TV를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뜬 것은 뉴스 분석이나 학술 자료가 아니었어요. 북한 뉴스 웃긴 모음, 조선중앙TV 리액션 영상, 북한 아나운서 빵 터지는 순간, 이런 제목의 영상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재생되는 화면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원고를 읽고 있는 저. 완벽한 자세, 힘찬 목소리, 설계된 표정. 영상 옆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억양이 우습다고, 표정이 과장되어 웃기다고, 로봇 같다고.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영상 속에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원고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다했고 그 목소리가 국가를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저는 정말로 그 무대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진심은 우스갯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지했던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영상이 되었다는 것. 그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웃는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보고 웃은 것뿐이니까요. 다만 그 속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것. 그 인간이 지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외로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를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에서 저도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속도에 맞춰 걸음이 빨라졌고 남한 사투리도 조금씩 익혔어요. 겉으로 보면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밤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 살아 계시기는 한 건지, 정치 범수용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탈북민 선배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실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제가 탈북한 뒤 아버지의 처우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범의 딸이 탈북까지 했으니 아버지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를 아버지가 치르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함경남도 어딘가에 계실 텐데 소식을 알 방법이 없어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탈북민 단체에서 조언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자의 가족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까지 정치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계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너무 춥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를 제 가족이 치르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따뜻한 방에 누워있는 이 밤에도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라진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자유로운데 제 가족은 저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순 앞에서 저는 매일 밤 무너집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탈북민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를 통해 들은 정황이라 얼마나 정확한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여러 경로로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보이부 내부에 문책바람이 거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TV 현직 아나운서가 탈북했다는 것 자체가 보이부 역사상 최대급 실책이었다고 해요. 전 국민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감시망을 뚫고 사라졌으니까요. 해산지역 보이부 책임자가 해임되었고 평양의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명이 문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보이부를 경악하게 한 건 제가 몽골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이었어요. 보이부와 중국 공안은 동남아 루트의 감시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남부의 주요 거점, 라오스 국경, 태국 접경 지역에 촘촘한 감시망을 깔아놓았는데 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몽골 국경으로 빠지는 루트는 보이부의 상상 밖이었다고 해요.
제 탈북 이후로 몽골 루트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열어놓은 길이 다시 닫힌 셈이죠. 혜경 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고도 묵인해준 언니. 제 탈북 사실이 밝혀진 뒤 언니에게 불똥이 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언니는 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으니까요. 건강해라 라는 세 글자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언니도 부디 건강하시기를.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이에요. 북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했던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정해진 원고를 읽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목소리였고 지금은 제 목소리입니다.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조회수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댓글이 달려요. 용기 있으시네요. 응원합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수백만 명 앞에서 뉴스를 읽을 때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연결감을 지금은 느낍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지만 진짜로 듣고 있는 사람들, 제 말에 진짜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북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국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제야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밤마다 같은 꿈을 꿉니다. 조선중앙 TV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꿈이에요. 빨간 조명이 켜져 있고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원고가 놓여 있어요. 저는 원고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깁니다. 그런데 글자가 없어요. 하얀 종이. 빈 원고. 두 번째 장을 넘겨도 비어 있고 세 번째 장도 비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은 켜져 있는데 읽을 글자가 없어요. 꿈속에서 저는 빈 종이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20여 년 동안 남이 쓴 말만 읽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말을 해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꿈속에서는 공포로 다가와요. 입을 열어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잠에서 깹니다. 땀에 젖은 채로. 그런데 요즘은 그 꿈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빈 원고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는데 최근에는 꿈속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깨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 제 목소리가 원고 없이, 검열 없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제 입에서 나오는 제 말. 아직은 그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꿈속에서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어요. 그날이 오면 아마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겠죠. 이 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수미, 25살이고 한때 북한의 목소리였던 여자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작은 방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입니다. 불빛이 가득한 밤이에요. 평양의 밤과는 다른 환하고 시끄럽고 자유로운 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제 목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